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적대법을 발동해서 251명의 베네수엘라 갱단원을 추방했었죠. 그러자 제임스 보아스버그 연방지법판사가 이를 금지한다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이 사법부와 행정부 간에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벌어진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아스버그 판사를 탄핵해달라고 주장을 했고요. 의회에다가 그런 요구를 하자 곧바로 브랜든 길이라는 텍사스주의 연방 하원이 탄핵 결의안을 실제로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탄핵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건 200년 동안 없었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만약에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소 제도를 이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일침을 가격합니다. 이번 사태를 놓고 마가 유권자들은 워싱턴의 민주당 로펌, 판사, NGO, 비정부 단체요. 비영리 단체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딥스테이트 관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카르텔이 트럼프 행정부를 좌절시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연방 판사를 최전선에 내세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헌법의 내용을 해석하는 일은 연방 대법원의 몫입니다. 하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이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서서 트럼프가 한 발언에 대해 반박하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대통령에게 좋은 징조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뉴욕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미란다 디바인이라는 분이 이러한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워싱턴 스왑프, 많이들 들어보신 이야기죠. 이 워싱턴 스왑프를 청소하는 작업이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카르텔의 저항 역시 거세지고 있다. 이 워싱턴 DC의 이 연방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아주 잔뼈가 굵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결탁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기업들의 로비스트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이 결탁이 되어져서 비리의 온상이 되어져 있는 워싱턴 DC, 이곳을 어떻게 깨끗하게 청소할 것이냐, 이것이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출범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도우지, 정부 효율부라는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수장으로 세웠습니다. 도우지가 각 부서에 들어가서 내부 감사들을 진행을 하면서 연방정부가 얼마나 잘못된 곳에 돈을 쓰고 있었는지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좀 폐쇄해버리거나 혹은 규모를 줄이거나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져 왔죠. 돈줄이 끊기니까 민주당 카르텔이 지금 완전히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상황. 이거 알고 봤더니 이 민주당 카르텔에 사법부가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법부까지 연관돼 있을 거는 상상을 하질 못했었습니다. 뭐 생각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주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법관이라면 법리의 원칙에 의거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믿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치인들, 뭐 이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연방 판사들까지 비리에 연루되어져 있는 것으로 강한 의심이 불고 있다는 건 이야기입니다.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승리한 이후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균열이 생기고 단결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의 활약은 딥스테이트들에게 끔찍한 악몽을 선사했지만 국민들에게는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사법부는 뉴욕타임즈가 표현한 그대로 트럼프에 대항하는 최후의 보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란다 디바인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좌파들은 연방 법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로드아일랜드에서 시애틀에까지 이르는 법정에 있는 거의 600명의 연방 판사가 백악관의 발목을 잡는 긴급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예, 기뻐하고 있다. 이 백악관의 발목을 잡는 그런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 그거 안 돼. 금지 가처분. 연방의회에서 무슨 법을 통과시켰다? 그거 안 돼. 금지 가처분. 이러한 명령들을 계속 판결을 법원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전국에 걸쳐서 600명의 좌편향 연방 판사들이 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근데 버락 오바마가 8년을 했고 조 바이든이 4년을 하면서 지금 그들이 임명해 놓은 연방 판사가 전국에 지금 600명이 있다. 폴리티코는 이를 법원 사건 주재권이라고 부릅니다. 법원 사건 주재권. 그러니까 권한이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트럼프 2.0에 대한 유일한 실질적인 반대 세력이다. 폴리티코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지금 트럼프를 반대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민주당은 이미 서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행정부나 입법부와 달리 사법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구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연방판사를 뽑아주지 않습니다. 연방판사는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요. 연방 상원에서 인준을 거칩니다. 그러면은 임명이 되는 것이죠. 본인이 사임하거나 탄핵당하지 않는 한 연방판사는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임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방판사는 이전 정권이 물러선 뒤에도 그 정권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른바 진지전이라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 가장 핵심적인 지위가 바로 연방판사 지위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제임스 보아스버그는 해외 테러 단체로 지명된 트렌데 아라과 소속의 갱단원의 추방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 가처분 명령 내린 거 가지고 어떻게 갱단을 살인도 저지르고 무기를 두고 국민들을 위협했던 그 갱단을 추방하겠다는데 더더군다나 해외 테러 집단으로 지정되어져 있는 갱단 소속 조직원들인데 이들을 추방하겠다는데 어떻게 그들을 다시 미국 땅으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좀 반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보도들이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느냐, 베네수엘라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트럼프가 추방한 251명 중에 갱단원 한 명도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 베네수엘라 법무부 장관이 이런 보도를 내놓습니다. 미국의 좌파 언론들이 내놓는 보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지금 미국, 베네수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한국으로 옮겨서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 간첩이 들어와서 간첩 250명을 한국 밖으로 추방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다 칩시다. 한국 밖으로 추방을 해서 저기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법관이 안 됩니다. 저들 추방하면 안 됩니다.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다시 데려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한국 국민들이 야, 간첩을 추방하는데 왜 그걸 다시 데려오라고 그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한 고위직 인사가 그 사람들 우리 간첩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지금 한국에 있는 신문들이 보도를 다 내준다. 야, 북한에서는 그 간첩 아니라는데요? 추방한 사람들이? 이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게. 베네수엘라의 갱단 멤버들이고 그거는 마두로와 직접 연관되어져 있으니까 미국을 위협하는 사람들이다. 테러 조직으로 지명을 해서 추방을 했는데 근데 정작 베네수엘라 법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우리 갱단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거를 미국에 있는 언론사들이 또 대서특필해가지고 야, 베네수엘라 법무부 장관이 갱단이 아니랍니다. 미친 거죠. 미국에 있는 대형 좌파 언론들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오바마 지명 연방판사 시어도어 추앙이라는 사람은요, 도우지가 USAID를 해체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USAID는 민주당 관련 인사가 이끄는 비영리 단체에다가 납세자 돈을 쏟아붓는, 그것이 결국은 불법적인 비자금으로 운영이 됐던 것이 다 드러나면서 더 이상 이런 돈 쏟아부으면 안 된다라고 다 자금줄을 묶어놨었죠. 돈이 해외로 나가는 것 같은데 원조해주러 원조금을 보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세탁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다시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뒷주머니로 들어갔다라는 의혹이 아주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USAID가 해외에다가 돈 투자해가지고 과연 좋은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좌경화된 사상들을 퍼뜨리는 데만 쓰였다. 그러니까 USAID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실제로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연방판사가 나타나가지고 안 돼. 금지, 가처분.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오바마가 임명한 판사입니다. 보아스버그도 오바마가 임명한 판사.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아나 레이에스라는 판사가 있는데요. 아나 레이에스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중지시켰습니다. 차단해버렸습니다. 트랜스젠더가 군대에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결국은 트랜스젠더 이슈 때문에 군대 사기가 저하되고 그리고 군의 살상력, 군인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군인인데 군대의 살상력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 이거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제거했습니다. 없앴습니다. DEI 부서 다 없애버렸죠.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그랬더니 그걸 또 금지시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 같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판사의 금지 가처분 결정이 유독 트럼프를 상대로 많이 내려졌다는 점.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느냐? 우연 아니다 이거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엊그제입니다. 수요일 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세기, 올 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2001년 이후에 모든 가처분 명령의 67%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내려졌다. 67%가 연방 법원에서 나온 가처분 명령, 금지 가처분 명령 3개 중에 2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명령에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내려졌다. 그중 92%가 10개 중 9개는 민주당이 임명한 판사가 내린 명령이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트럼프에 대한 사법부의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집권 1기 4년 내내 똑같은 법적 싸움, 그러니까 행정명령 내리면 바로 연방법원에서 집행중지 가처분 명령 내리고, 그럼 항소하면 또 항소법원에서 또 금지명령하고, 또 다시 항소하면 그럼 대법원에 가가지고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대통령 권한이 맞아 라고 허락을 해주고, 그 과정 중에 1년 2년 시간 까먹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법정 소송 비용 여러 가지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자금이 손실 보았던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 처음 했을 때 다 보았던 모습인데 지금 또 그러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트럼프의 적들이 법원을 이용해서 트럼프를 파산시키려고 했죠.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뉴욕주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가두려고 했었죠. 머그샷 찍었습니다. 결국에는. 심지어 피선거권마저 박탈해서 대통령 출마를 못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주에서는 아예 대통령 선거할 때 이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을 넣지 않은 주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실패로 돌아갔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이러한 노력들이 이미 다 실패로 돌아가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는 오히려 전국의 국민들을 일깨웠고 그가 백악관에 복귀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사실 연방판사를 탄핵하는 것이 헌법을 어기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트럼프가 연방판사 탄핵해야 된다. 보아스버그 같은 판사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데이빗 길 하원 의원이 탄핵 결의안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합법적인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예. 왜? 대통령이 지명하고 행정부가 지명하는 거죠. 입법부의 상원에서 인준을 합니다. 입법부가 인준을 해서 만든 법관들입니다. 이 법관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입법부의 탄핵이라는 시스템입니다. 법관들이 잘못하면 그러면 입법부가 탄핵을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연방의회는 연방판사를 탄핵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근소한 의석수 차이로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탄핵 소추 하원 통과시켰다 치더라도 탄핵 심판 상원에서 이게 과연 탄핵이 3분의 2를 얻어야 탄핵이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민주당에서 협조해 주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능할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그렇게 보도합니다. 보수 성향의 법정 투정단체 아리클 3 프로젝트라는 단체를 설립한 마이크 데이비스는 보아스버그 판사에 대한 탄핵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도 자체가 다른 민주당 판사들한테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잘못 판단했다가는 내가 판사직에서 잘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극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팍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아스버그 판사가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던 중범죄자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를 다시 회항시켜서 미국으로 다시 오게 하라고 말했던 것. 이건 내가 평생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바보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던 위원장은 연방지법 판사들이 15번이나 전국에 걸쳐서 내려지는 명령을 내렸다. 15번이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15번이나 그런 명령이 나왔습니다. 법사위원회는 판사들의 판결이 해당 사건 당사자와 해당 관할 지역에 국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연방 판사라는 말 자체가 페더럴 저지라는 말이니까 연방 전체, 미국 전체에다가 판결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연방 지법은 각 지법에 관할 지역들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 지역이 몇 개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판사가 법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이 판결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선포를 해왔던 것이 그런 일이 자주 있었죠. 근데 지금 요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과연 합당한 것이냐?
연방지법은 관할 지역이 분명하게 있는데 항소법원도 지금 미국의 12개 항소법원이 자기 관할 지역이 따로 다 있는 것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연방 대법원이라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하급 법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할 지역에만 국한해서 그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헌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새로운 법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일단 법사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하원 전체 플로어에 올라가겠죠. 그리고 통과가 되면 또 상원을 거쳐서 입법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발효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안전장치가 없었네. 법을 좀 다시 고쳐야 되겠다. 이런 작업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사를 탄핵하지 말고 항소 절차를 밟으라고 말했는데 하지만 보아스버그 판사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어쩌면 유일하게 정치적인 이유일 뿐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판사가 법리에 의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이건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반발할 때에는 당연히 항소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의 말처럼 그렇게 항소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하지만 이건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얘기가 다르다. 정치적인 이유로 만약에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하면 이거는 정치권한테 정치적인 해석으로 접근한 거니까 정치권에서는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소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탄핵 절차를 밟는 게 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짐 조던이 이끌고 있는 법사위원회는 보아스버그가 중대한 범죄와 경범죄를 혹시 저질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사법부가 썩어 있다면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 의회와 행정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다. 사법부는 자기네들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 가지고 덤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입법부에서는 우리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 가지고 한번 대보자. 누가 옳은지.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지금 싸움이 본격화되어 갈 것 같습니다.